네, 블루캠프 오늘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은 워낙 많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짧게 한두 가지만 여쭙고 넘어갈 텐데요.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년 소회를 밝히는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 탓, 문재인 정부 탓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초지일관된 모습이십니다. 1년 내내 기승전 문재인 탓을 하고 있고요. 급기야 취임 1년 때는 좀 좋은 이야기 하셔도 되는데 뭐 해도 너무한 것 같고 네. 보통 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한 1년 정도 되면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년 되면 본인의 언어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언어가 안 나온다는 게 좀 대단히 아쉽고요. 그래요? 결정적으로는 대통령의 소통에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통령 당신께서는 전임 정부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맞지가 않죠. 그리고 참모들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저작거리 이야기, 시중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임기 100% 중에 20%가 지났는데 대통령 윤석열이기보다는 검찰총장 윤석열이다라는 그런 세간의 평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또 청와대에 계시기도 했었으니까 네. 이제 집권 2년 차가 시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 주시고 싶으세요? 집권 2년 차는 자기만의 칼라를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집권 1년 차 때는 이러저런 실수를 해도 국민들이 양해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단임제 대통령제 특성상 집권 4년 차, 5년 차 되면 힘이 빠지죠. 실제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이 2, 3년 차밖에 없어요.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건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 무엇을 하겠다라는 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번에도 보면 1년 차 소위 대통령의 그 느낌에서 뭐 자유 이야기하시고 혁신 이야기하는데 추상어거든요. 집권 2년 차에는 이런 걸 하겠다라는 분명한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안 나와요. 노동개혁이라는 말은 나왔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잖아요. 설문조사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설문조사로 할 게 아니죠. 예. 세 번째로는 일을 잘할 사람이 안 보여요. 검사들밖에 안 보이죠. 이러다 보니까 집권 2년 차가 되면 어떤 기대가 생겨야 되거든요. 통상은. 그런데 그런 기대가 없고 야, 이 정부 출범한 지 1년인데 한 10년은 된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요거 좀 여쭤볼 게 있는데 김관진 전 국방장관 있잖아요. 네. 오늘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내정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참 웃긴 일인데요. 예. 김관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구속시켰던 그때 분이세요. 댓글 공작 관련해서 예. 자신이 구속시켰던 사람을 이제 와서 같은 분야에 혁신위원으로 쓴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그렇게 없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심지어 김관진 전 장관은 1심, 2심 대법원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정치 관여에 대한 부분들은. 즉 안보를 챙겨야 될 사람이 군을 동원해서 정치에 관여했다라는 게 핵심 혐의거든요. 이런 분을 어떻게 우리 군의 혁신하는 업무를 맡기는 건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고 이번 인사는 저는 극우 보수층을 고려한 인사 아닌가? 그리고 국정 운영에는 단일도 도움 안 되는 인사 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보수 언론은 그러니까 김관진 그 전 장관을 두고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 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제가 좀 이따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예. 북한이 무서워하는 사람 진짜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예. 누군데요? 제가 좀 이따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 개봉박도? 네. 좋습니다. 예. 이렇게 자 유튜브 연장 방송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민주당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정치적 책임, 즉 국민의 눈높이를 법률적 잣대로 맞추는 그런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커진 거죠. 우선 코인 거래 자체가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닌 건 명확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법원에서도 영장이 2번이나 기각된 걸로 보면 이 투자 과정, 거래 과정에서의 특별한 하자를 찾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나 백지 신탁 제도를 왜 도입했느냐 취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은 없다고 강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며칠 전에 들었던 말 중에
부와 권력과 명예를 한 배 태우지 마라라는 말 들었어요. 오, 그래요? 예, 너무 무거워서 침몰한다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뭐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왜 화가 났는지를 냉정하게 자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일요일에 쇄신의총 있죠. 네,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혹시 이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논의의 문은 열려 있으니까요.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이미 본인이 뭐 진상조사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큰 가닥은 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어제 이제 그 가상화폐 매각하고 네. 뭐 진상조사팀 꾸려서 조사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걸로 가름되는 거냐 바로 이 차원에서 한번 질문드렸던 거거든요. 우선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당의 신속한 조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도 협조한다고 하니까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를 모시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그 간밤에 나온 뉴스 보니까 엊그제 아니요 8일이죠 8일. 네. 민주당이 그 공천 부적격자 기준 예. 요걸 조정을 했는데 형사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포함이 됐으니 이걸 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거 후퇴 아닙니까? 뭐 당의 지도부의 입장은 후퇴라기보다도 더 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주장 저도 봤는데 별로 설득력 없던데요. 뭐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중단 없는 혁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더 혁신할 거냐 혁신 경쟁의 장에 있는데 그런 오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빌미를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시고 알겠습니다. 이번엔 그러면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 나왔잖아요. 네, 두 사람에 맞습니다.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 웃기더라고요. 우선 왜요? 태용호 의원의 사퇴 기자회견을 봤는데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계세요. 대통령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대통령한테 사과할 일입니까? 자신을 뽑아준 국민한테 사과하고 그토록 폄하했던 제주 도민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될 일을 대통령한테 죄송하다라고 하는데 공천권 때문에 그렇다면 너무 잔머리를 쓰시는 것 같고 잘 보여야 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죠. 국민한테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사과의 대상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저 2부에서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인터뷰했는데 태용호 의원이 설령 공천을 받더라도 지금 강남 가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던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요? 예. 당연한 거다. 예, 역사 인식에 있어서의 그런 막말들을 여러 차례 해 오셨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저는 좀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뭐 제가 뭐 남의 당 공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일은 아닙니다만, 네. 당 지도부에서는 그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천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건 뭐 그쪽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은 적절하다고 평가하세요? 국민의힘 윤리위가 눈치를 봐도 너무 보던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3개월 주고 한 사람은 1년 주고 그러니까 사전에 사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치적 타협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우선 제주 4.3이 그런 정치적 타협의 대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주 4.3을 폄하하고 막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사전에 그만뒀다고 해서 3개월 당원권 정지로 그렇게 타협의 대상인가 우리나라의 역사가 대한의 역사가 그렇게 타협의 대상인지 답을 내려야죠. 그렇지 않다면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 그렇게 단칼에 자를 때는 뭐였습니까? 그런 기계는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뭐 남의 당 문제라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만 대단히 눈치 보는 결정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으로 가볼 텐데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 책방을 두고 계속 이런저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던데 이번에 열정페이 논란이 불거졌더라고요. 네. 그 열정페이 부분은 저도 좀 놓쳤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양산 책방에 가보면 워낙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그런 과정에 참여해서 함께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책방에서 그러면 자원봉사를 좀 체계적으로 모집해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뭐 문제제기 저는 뭐 재빨리 수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돈을 벌고서 책방을 연 건 아니겠죠. 네. 물론 그런 건 아니라고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공적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면
아무리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그렇게 특히 50명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적절한 이런 지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책방을 지금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책방이 재단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단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문재인 대통령만을 위한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양산 평산 마을과 지역의 작은 책방 문화를 만드는 공적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미스매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스매치가 있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고 사업자 논란까지 불거져. 너무 참 저는 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평산 책방을 가보면 예. 이 스튜디오보다도 작아요. 책방이 정말 작은 책방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평산 마을 주민들과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당신도 책을 좋아하니까 만든 작은 문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교도소를 다녀오시면서 전직 대통령에 관한 문화 또는 일종의 모델이 사라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는 하나의 전직 대통령의 문화와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그런 점에서 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은 이러해야 되는 이런 길을 간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오히려 보수 쪽에서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팔린 책 보니까 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책이더라. 이것까지 문제 삼던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이 너무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입만 열면 전임 정부 탓으로 몰고 정치 한복판으로 끌고 가지 말고 네. 전임 대통령이 숨 마시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제대로 된 지역과 마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전통과 문화를 만드는데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정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정치 재개는 무슨 재개입니까? 시골 마을에서 책 팔고 계신데.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의무와도 같은 것이다. 네. 대화가 없으면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안 만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이 뒤따라 붙더라고요. 뭐 맞습니까? 해석은 자유인데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사람 안 만나겠다고 하면 그게 뭐 정치입니까? 예, 그래요. 예, 수행자지 그게 정치의 길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 계속 안 만나는 것 같고 아까 홍준표 시장은 아니 이제 그 지금 뭐 그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홍준표 시장이 말씀 잘 들었는데 참 재밌게 하시던데요. 방송인으로 거듭나신 건 아닌가 싶은데. 예. 예. 저는 그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소되기 전에 그럼 왜 안 만났습니까? 저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 대표를 만나야 된다고 사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온당치 않고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걸 부탁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저는 온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기소되기 전에 그럼 왜 안 맞는지도 저는 의아한 거고요. 예. 대통령이 저는 하나의 동굴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동굴이냐고 하면 극우 보수들만이 존재하는 동굴에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 동굴에서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넓게 보고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답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의 동굴에 갇혀서 그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하니까 세상이 균형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라보아지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다시 당으로 돌아가서 조국 전 장관 출마설이 계속 나오던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의원님? 우선 최근에 조국 전 장관님을 제가 뵌 적이 없어서 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뭐 누구나 출마의 자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네. 본인에게 무엇이 옳은지 어떤 길을 가겠다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나 중요한 건 그 선택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선거로 그렇게 하는 네, 평가를 뭐 하겠죠. 그런 거고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분이 당원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민주당 당원이 아닌가요? 네, 제가 뭐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예. 당원이 아니어서 뭐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뭐 당으로 출마하고 이런 건 너무 아직 뭐 본인 이야기도 안 했는데 섣부른 판단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완화한 부분과 연관지어서 전혀 뭐 이게 조국 전 장관 출마설이나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을 염두에 둔 사전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있던데 너무 나간 예, 해석이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아직 당원도 아닐 텐데요. 뭐. 그래요?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점에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이제 혁신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네. 일요일에 열리는 쇄신의총에서 쇄신안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 질문지도를 했다는 얘기는 제가 봤거든요. 질문지도도
잠깐 봤는데요. 예. 저는 우선 이렇게 혁신을 가지고 장을 마련했다는 거에 대해서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의원들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뭐 이러저런 많은 이야기는 했지만 야, 당의 혁신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했던 적은 뭐 저는 근래 보기 힘든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당의 혁신과 관련해서는 전방위적으로 주제와 관련 없이 다 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난상 토론이 예, 필요하다. 난상 토론이. 그래서 이번 일요일 날 결과치로 무엇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까지 기대는 조금 과할 수 있지만 예, 우리가 난상 토론을 통해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나름의 성과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답변지는 제출하셨습니까? 아직 제출 안 했. 이게 무기명으로 그러니까 답변 받는다면서요. 예, 근데 객관식도 있는데 주관식도 있더라고요. 주관식이 5개던데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주관식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서 예. 고민 중입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그 주관식에 대해서 어떻게 쓸지는 이제 그 서술형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 머릿속에 구상은 다 잡히셨습니까? 아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뭐 아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정말 혁신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러면 당의 혁신을 강조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40대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상당 부분이 빠졌다라는 보도 보셨죠? 결과도 네. 보셨죠? 네. 이게 좀 그러니까 비상신호라 혹시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죠. 뭐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못하는데 왜 민주당 내에는 뭐 하고 있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나타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답을 우리 당이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답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는가가 저는 당면에서 우리 당의 가장 큰 숙제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윤건영 의원은 오늘부터 이제 5번에 걸쳐서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이제는 말한다 이제 제 2편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오프닝에서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한 외교 안보 비사를 말씀해 주실 거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소개 제대로 한 거 맞죠? 예, 이게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될지가 참 고민이더라고요. 좀 약간 이제 그 예민한 부분들이 있죠. 담벼락을 타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건 모르겠고 저희는 뭐 그냥 최대한 많이 예, 자세히 예. 뭐 저희가 그런 거죠. 뭐. 예, 하여튼 나름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이것이 이제 회고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이제 그 현 정부의 외교 안보 노선을 둘러싼 논란도 상당히 좀 거세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과 좀 연결지어서 우리가 좀 한번 그 천천히 좀 돌아볼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는가 싶어 갖고 이제는 말한다 2탄을 좀 윤건영 의원과 꾸미려고 하니까 이것도 계속 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 뭔가 블루캠프는 좀 마무리하고요. 네. 잠시 앉아 계시면 바로 유튜브 연장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